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하기는 임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대거 한국 인근과 일본에 급파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꺼낼 것인가. 이거 꺼내면은 중국과 러시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참일 때 어제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대한민국 인근으로 급파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혀졌죠. 한반도 주변 수역에 배치된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호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호 두 항공모함이, 이 항공모함 두 개 그러면 두 개 항공모함 전단이죠. 이 전단에는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지스함 등 항모 전단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한 개 국가의 국방력을 능가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속속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걸 상대할 수 있을 공군력은 전 세계에 한 대도 없습니다. F-22 스텔스기 12대가 총 12대가 일본 오키나와 현 소재 미군 가네다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갑자기 급파됐죠. 오늘 오키나와 지역 신문 류쿠신포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소속 F-22A 랩터 스텔스기 12대가 오늘 다른 보도에 의하면 군용기 한적 등을 추적하는 군사전문 트위터 걸프 19에 따르면 이 F-22 랩터 스텔스기가 6대 왔다고 했는데 일본 측 보도에 의하면 총 12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F-35A 스텔스기 12대가 이와쿠니 주일 미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F-35A 전투기들은 1일 오전 11시 반쯤부터 12시 사이에 이와쿠니 기지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F-35 가지고 있고 또 일본 안에 있는 F-35기가 여럿 있는데 또 알래스카에서 정파된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모 전단 외에 이건 또 대단하죠. 보십시오. 이건 항공모함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비행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F-35B, 이게 수직 이착륙기죠. 수직 이착륙기 14대 이상을 탑재한 최신 강습 상륙한 트리폴리함이 이와쿠니 기지에 입항했다가 다시 출항해가지고 일본 근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신호는 여러 군데서 잡히고 있습니다. 이 트리폴리함은 웬만한 경항모를 능가하는 45,000톤급 대형 함정으로 최대 20대의 F-35B, F-35B는 A하고 다르죠. 수직이 착륙하는 겁니다.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지상과 해상에 추가 배치된 미 스텔스기들을 모두 합하면 30대 이상에 달합니다. 추가 배치된 것만, 기존 있던 것 말고 아주 군사력을 대한민국 인근으로 전부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군으로 볼 때는 북한 핵실험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군도 비상상황인 건 비상상황인 겁니다. 지난달 말에는, 그러니까 올 말 해봤자 이틀 전이죠.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도 괌에서 요코타 주일 미군 기지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군사 전문 트위터 등에 따르면 미 전략 폭격기 B-1B, 이거 랜서라 그러죠. 두 대는 미국 본토 엘스워스 공군 기지를 이륙해가지고 일본 도쿄 및 오키나와 인근을 거쳐서 괌 방향으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계속 정찰까지 하면서 B-1B가 괌에 착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착륙했을 경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스텔스 기들과 함께 한반도로 출동한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얼마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는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진 배치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뒷배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3월 달에도 북한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도 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면서 양국 협력을 당부했는데도 중국은 곧바로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동해상,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무단 침입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응징 방안이 나옵니다. 제대로 응징할 거예요.
북한이 핵과 IC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 섬유와 고강도 알루미늄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러시아제 무기도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결의만 약속대로 이행했어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러 하라고 대준 것 같죠. 중국 공산당은 북한 핵의 공범이고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사기가 통하지 않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합니다. 시진핑은 고비마다 김정은을 만나 뒷문을 열어줬고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싸고 돕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과 북핵을 미국과 대결 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레버리지로 북한의 핵이나 북한의 미사일을 저들의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 북한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레버리지 역할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7차 핵실험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 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 핵을 소형화시켜가지고 탄두에 실으면은 이게 폭발력이 낮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폭발력을 엄청나게 큰 핵 무기보다는 이게 기술력도 더 필요하고 그렇게 엄청난 것보다는 부담 없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핵 배낭이라든지 소형 핵 무기라든지 거대한 도시를 날려버리는 그런 타격력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국제 비난을 약간 축소시키면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이런 소형 전술 핵 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7차 핵실험은 북한의 소형 전술 핵 무기일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 제재를 방해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도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성김 대사가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핵실험 우려 속에서 내일 3일이죠.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내일 서울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나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 성김 대표는 오늘부터 4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김 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이 뒤에는 또 다른 무기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 누구도 발표하지 않은 무기가 숨겨져 있죠. 미국이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탄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서 소형 전술 핵실험 동향이 감지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인 31일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안보리 제재안을 보이콧했는데 또 추진하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또 거부될 텐데.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일단 기존 대북 제재를 확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안보리 표결처럼 추가 제재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리 공급 즉 기름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유류 트리거 유류 기름 트리거 방아쇠 이 유류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열린 안보리 표결에서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부결이 됐습니다. 또 올리면 또 비토하겠죠. 또 비토하겠는데 당시에 비토했을 때 전 세계에서 부글부글 끓었죠. 이번 결의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 하면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낮추고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에 기름을 공급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제재는 제재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이것을 막아버렸죠. 그럼 이번에 또 제처럼 또 비토하겠죠. 그러면 자꾸 비토가 누적되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가 누적되면 될수록 미국은 명분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한층 공고해진 협력 분위기를 대북 제재 공조로 이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를 막아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 이 협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는 3일 내일이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회에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유엔 제재가 안 되면 독자 제재가 위력을 발휘할까? 기름 그렇게 퍼넣어주는데 그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독자 제재 역시 유엔 제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오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문제 행위라는 점을 알리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를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패한 실질적 대북 압박은 미국과 동맹국의 독자 제재를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는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 출발점이다. 자, 유엔 제재보다 더 무서운 제재, 이것은 독자 제재인데 더 무서울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대한민국 언론에는 나가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결국은 독자 대북 제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힘을 보태는 방식이 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국면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공조하는 방식은 수차례 반복되어 압박 전공법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방식입니다. 2017년에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이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융단 폭격하듯이 독자 제재를 퍼부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는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좀 물렁물렁하죠. 그런 점은 마음에 진짜 들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한 2017년 3월부터 약 1년간 미국은 미사일 기술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 총 202여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 거, 이것은 작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안전보장이사회는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도대체 뭘 하는 데인가 하는 비판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단합된 동맹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독자 제재 합류를 독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도 안보리 추가 제재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밝혔습니다. 짜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마당에 나와야지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짜오리젠 이거는 완전히 명분 쌓기용 그냥 내질러 보는 한마디일 뿐이죠. 대화와 협상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도라고 하면서 북한이 대화 협상 마당에 나오질 않는데, 짜올리젠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을 향해서 적당한 시기에 어떤 영역의 대북 제재를 취소하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오히려 미국 보고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을 규합하고 중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사실간 대북 제재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는 의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고위급 제재 체제의 복원 가능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당시 한국과 미국은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대북 제재 공조의 위력을 한껏 끌어올렸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주목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한 담당 전 국장이 하는 이야기에 국제금융망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해라.
이제부터 제재가 들어가면 어떤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제재죠. 유엔 상한선을 초과하는 북한의 석탄 수입과 정제유 수입을 중단시켜라. 이거 중국에다가 제재 몇 군데만 때리면 되는데 어디에다 때리면 되느냐. 중국의 은행 몇 군데만 때려버리면 러시아 골라버립니다.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이거는 말도 못하는 효과가 납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과 은행 등을 제재하는 데서 시작해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과 기업은 제재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은행을 옛날에 은행 한 군데 제재해가지고 그 은행 파산했죠.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굉장한 트리거가 됩니다. 방아쇠가 됩니다. 중국의 은행 한 군데만 날려버려도 중국 휘청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제재 카드가 아직 미국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뒤에서 북한을 조종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마 이번까지가 끝이 아니겠느냐. 자, 이런 조치들이 북한 정권의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원을 감소시킨다. 재원을 돈줄을 말려버리겠다. 그런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 국적자 1명,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6차례에 이르는 ICBM에 대응하기에는 약한 조치였다면서 특히 제재 대상에 북한 제재 회피를 지원한 중국 은행과 기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죠. 이 중국 은행은 미국 재무성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소재 기업 2곳과 중국 개인 1명이 제재 대상자를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제대로 걸려들기를 미국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석탄 밀 수출에 러시아 항구가 사용되고 있고 김정은의 무기 개발과 리무진, 요트 구매에 사용되는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옵니다. 이 지적은 누가 하느냐?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2018년 중반 이후 제재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것만 하면은 북한의 핵실험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2018년 중반 이후 제재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한테 아주 사정하듯이 해가지고 이 제재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 문재인 정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종북 주사파로서 북한의 심부름을 하는 정권이었다는 것. 그래서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또 재무부가 북한의 대규모 세탁 자산을 몇 년째 동결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의 돈 세탁을 위해 수많은 대리인과 유령회사가 동원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유엔 제재 대상에 지정됐지만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해버리면 된다. 자, 지금 여러 군데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돈줄, 김정은의 개인 돈줄과 무기개발 돈줄, 기타 등등 돈줄, 이 돈줄이 원래는 다 움직일 수가 없는 돈이고 특히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해가지고 얻은 돈, 이런 불법 자산을 세탁을 해가지고 세탁하는 과정, 그리고 세탁해가지고 그 돈을 옮기는 과정, 이런 데 관여했던 또는 도움을 주었던 중국에 있는 은행들 제대로 찾아서 제재 때려버리면 중국은 아주 아야소리 해버립니다. 진짜로. 스탠턴 변호사는 또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유럽과 캐나다,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등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해야 한다면서 여기서는 한국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북한의 해상 불법활동 감시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돈 세탁과 비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연합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의 플레이츠 부소장도 북한이 이미 강도 높은 유엔 제재 아래 놓여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것도 역시 강력한 제재가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많이 지금 느슨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18년 중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동안 대북 제재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강화해 버리면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하는 정도만 돌아가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감히 저렇게 핵실험을 계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최후의 강력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또는 금융 제재 등을 아직 손에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차해가지고 또 너희들이 안보리에서 반대하고 난리 부려 그러면 그 카드를 꺼내가 슬쩍 풀어버리면, 많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개만 슬쩍 풀어버리면 아주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한테는 이런 카드들이 손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뭐하고 있다? 지금 만나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되려 탄력이 붙어버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독자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 방식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간다. 미국이 주도할 때는 무기는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과 금융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되면은 바이든이 그 정도 배짱만 있어주면은 이 사태는 간단히 그리고 조용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저는 어제 핵실험 할 줄 알았어요. 지방선거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라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 같습니다만, 어쩌면은 진짜 이런 것이 가동될 위기를 김정은이 느낀다면은 아예 핵실험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이 북한을 독자 제재하겠다 하고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는 이유를 김정은이 잘 캐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캐치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캐치해도 김정은으로서는 큰소리 다 쳐놨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진 느낌이 들겠지만 세계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고, 그리고 북한은 어차피 한다 했으니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할 겁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진짜로 미국은 준비하고 있던 방금 그 카드들을 다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지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